뭐 이렇게 보험료를 비싸게 내십니까? 아니 이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보장을 아주 그지같이 넣어놔요. 보장이 아예 없어. 저는 보험을 연구하고 보험 특약을 찢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특약이 있어요. 그 특약을 회사마다 한도가 달라서 회사마다 여러 회사로 찢는 그런 찢는 남자, 보험에 미친 남자 정닥터 정성욱입니다. 저희는 일단 제가 많은 그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학원처럼 강의를 합니다. 어떤 강의를 하냐면 오늘 일단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올 때 제가 준비한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겠지만 보험 컨텐츠 중에서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자, 이게 유료 강의로 지금 나가고 있는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일반 물건도 구입을 하면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내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할 때마다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보험 가입자들은 가입한 보험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보험금을 만약에 청구하시게 되면 서류를 어떻게 떼는지도 모르고 이게 또 보험금이 잘 나온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용 설명서가 암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지난 한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사랑 소송도 하고 또 보험금 못 받고 이랬던 것들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를 강의를 하는데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오늘 좀 최대한 엑기스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하지만 저는 좀 그거는 불필요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나에게 만약에 돈을 내서 보험료를 내서 보험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내가 보험료를 낼 때는 아깝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 그렇게 건강하고 사고가 안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되게 살림이 힘들다 보니까 보험을 있는 것도 깰 판인데 무슨 보험을 가입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일 당장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또는 내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팔이 부러진다면 또는 내가 건강검진을 우연치 했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보험이거든요. 자, 보험에서 이 특약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가격, 이거를 특약에 대한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단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보험은 단순히 좀 비싸고 또 내가 중복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많이 가입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필요한 위험을 남자, 여자 또 어린아이, 성인 다르거든요. 이거를 먼저 처음에 교육받거나 제대로 된 설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확률적으로 좀 나에게 필요한 위험을 준비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꼭 필요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난 보험을 전혀 몰라요. 용어도 몰라요. 그냥 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무난할까? 좀 내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보험으로 손해를 덜 볼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실비, 그리고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배상 책임, 남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보험에도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장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수술비를 30만 원만 설계를 해도 되는 거를 2개 회사로 설계를 해서 50만 원 또는 100만 원 또는 이 수술비가 보장의 범위가 좀씩 달라요. 그래서 N대 수술비, 보장의 범위가 넓지만 이거는 뭐 100까지, 150까지 이런 식으로 수술비를 좀 큰 수술, 작은 수술을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1호종 수술비 뭐 이런 것들을 중복으로 넣다 보면 그것도 보험료가 5만 원 또 많게는 그 이상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기보다는 내가 잘 아는 보험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의 조금의 개념만 안다면 잘 준비할 수 있고 금액도 잘 조율해서 설계를 잘 할 수 있어요. 운전자 보험은 사실은 형사적 내가 처벌을 받았을 때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보장을 받는 건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차량에 탑승했을 때 일어난 사고, 그 다음 내가 그냥 막 보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다른 차량들이 나에게 와서 보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동력으로 움직이는 많은 차들이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뭐 택시 버스도 있고 심지어는 뭐 농사 짓는 경운기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이동수단으로 쓰일 때는 다 자동차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때 난 피해를 당했거나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에서 보상받기도 하고 내 보험에서 내가 보상받기도 하고 내 보험에서 내가 타인을 보상해주기도 하죠. 이거를 이제 민사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민사적 책임으로 뭐 보험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상대방이 만약에 많이 다쳤어요. 이거를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신호위반을 했네, 또는 뭐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네, 또는 뭐 과속 속도 위반을 했네, 이렇게 중앙선 침범을 했네, 이렇게 되면 12대 중과실이라고 하거든요. 12대 중과실 사고에 내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가해자가 돼가지고 상대방이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요. 경찰에서 벌금으로 만약에 처벌을 하기도 하고, 이게 사안이 좀 심각하면 법정으로 한마디로 이제 공판을 하게 되는 거죠. 판사님이 피고 당신은 무슨 죄입니다 해가지고 벌금이 나오거나 징역을 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타인을 위한 이제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낸다거나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형사 지원금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제가 잘못했으니까 정말 저를 선처해 주세요. 제가 5천만 원, 이거 지금 제가 잘못한 건데 이거 좀 합의금으로 좀 해주세요. 형사적 처벌을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세 가지 특약이 바로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 보험이 잘 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보통 설계사 아주머니가 막 뽑아오면은 3만 원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 5만 원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운전자 보험의 담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변호사 선임 비용 5천, 벌금 3천, 뭐 6주 미만의 형사합의금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일까요? 바로 5천 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가입하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운전자 보험의 비용 담보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운전자 보험을 설계사가 짜준 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결론적으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냐? 5천 원 부담하는 건데 필요하다는 거죠. 보험사마다 보험료를 산출할 때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보험사는요, 예정이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이 가입할 당시에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정이율이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시중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준금리가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예정이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싸진 측면이 있고요. 예정 위험률이라 그래서 작년도에는 암에 걸리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데 10년 전에는 몇 명이었고 이게 점점 증가 추세가 있다 보니까 위험률이 상승하는구나, 이런 통계를 가지고 보험료에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정 사업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료를 받아서 사업비를 얼마씩 쓰겠다, 설계사 수당도 줘야 되고 건물 보험사 뭐 인건비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연예인 써가지고 광고도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금 청구하시게 되면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 비용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험료에서 나오는 예정 사업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사는 이제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면 한 1년쯤 지나면 몇 프로는 해지할 거야, 또는 2년쯤 지나면 또 한 가입자 중에 한 30-40%는 해지할 거야, 이런 예정 해지율 같은 게 반영이 돼서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험은 내가 어떤 암에 대해서 보장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한데 설계사들이 설계 능력이 없다면 여러 회사를 제대로 된 비교를 못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보상 능력도 있고 양심적이고 여러 회사의 전산을 비교할 수 있는 설계사에게 몇 군데 회사를 좀 설계를 받아보면 1,000만 원당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수만 할 수 있으면 1,000만 원의 보험료가 얼마니까 큰 조건에서는 보험료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암에 대한 어떤 보장이 진단비로 돈이 나가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수술비로 돈이 나가는 게 있고, 진단비는 최초 한 번만 줘요. 그런데 수술비는 수술시마다 줘요. 그런데 우리가 의학기술이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암이에요 이렇게 해도 부를 열거나 흉부를 열거나 이래가지고 막 절단절제를 하지 않거든요. 아주 미세한 그런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최신 의료로 해가지고 나에게 흉터가 안 남게 암에 대한 수술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건강한 세포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방사선을 쬐기도 합니다.
그럼 방사선을 한 1분 이렇게 쬐는데 집에 가시라는 거예요. 치료가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최신 암 치료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암에 대해서도 치료법도 다양해지고 특약도 다양해져서 정말 이거는 보상 실무를 하는, 저처럼 이런 암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받은 설계사에게 상담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가격을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산출한다거나 설계를 다양하게 한다거나 보상받는 약관을 공부시킨다거나 이런 거를 할까요 말까요? 보험회사는 그런 거를 설계사에게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설계사도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설계사가 고객에게 좋은 보험을 가입시켜 주려고 설계사를 시작을 했지만 보험회사는 상품에 대한 교육만 하고 이 상품이 제일 좋으니까 나가서 영업을 해와라. 이렇게 되면 설계사들은 자기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과 그 가족과 또 그 가족의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본인도 잘 모르는 보험을 갖다가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보험회사들도 비교를 하는데 더 싸고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팔 수 없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 다니는데, 아니 고객님 저는 삼성에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님 보니까 저기 현대께 더 싸네요. 저한테 가입하지 마시고 현대 걸로 가입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 자체 설계사를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다 비슷해. 뭐 보험이라는 건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나에게 사탕 발림 잘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옷도 막 양복 입고 시계 차고 자동차 외제차 끌고 이러면서 명함 내밀면서 말빨이 그냥 조금 뛰어난 사람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서 설계사를 믿지 마라. 설계사를 믿지 말고 설계사가 얼마나 보상의 공부를 했느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몇 시간씩 타사의 보험 상품을 잘 뽑아주고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그리고 가입 이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청구를 도와준다거나 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조언을 해서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현실적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설계사를 둬야 되는데, 왜 설계사들이 이런 설명을 하지 못하냐면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는, 그냥 교육받은 대로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왜 속냐면 교육받은 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말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식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냥 설계사가 말을 하면은 다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절대 설계사를 믿지 말고 설계사가 제대로 된 보장에 대해서, 특약에 대해서,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면 그거는 이제 내가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 설계사랑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위험에 대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원래 치명적 위험 또는 내가 노동소득,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을 잃게 됐을 때 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비도 있고 자녀 학원비도 있고 월세도 있고 핸드폰 비용도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질병에 걸리든 사고가 나든 안 나든 필요한 건데 이런 거를 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을 들어 놓으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질병에 대한 위험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좀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어떤 이름이 있어요. 보험도 그래서 뭐 종신보험, 뭐 암보험, 뭐 종합보험, 뭐 상해보험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쉽게 고객들에게 어떤 포장을 하는 의미지 실제 그 특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보험에도 암이 특약이 들어가고요, 뭐 생명보험에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에도 암이 특약이 들어가고요, 또는 그냥 암만 또 설계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최저 보험료의 개념을 몰라요. 최저 보험료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짜장면을 먹을 때도 최저 짜장면의 가격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짜장면이면 짜장면이 뭐 5,000원, 7,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보험은 최저 보험료가 있는 상품이 있고 최저 보험료가 아예 없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최저 보험료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상품이다. 그러면 나는 10,000원짜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암만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암진단비를 1,000,000원 보장받고 보험료가 얼마예요? 최저 보험료가 10,000원이라서 10,000원이에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 암진단비를 1,000,000원을 해도 최저 보험료가 모자라요. 5,000원, 3,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만큼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최저 보험료가 있다. 그리고 상품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특약을 최대 한도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대신에 내가 암을 왜 가입하려고 하는지, 혈관 질환을 왜 가입하려고 하는지, 수술비를 왜 가입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의 특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모르더라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계사가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 이런 식으로 뽑아오면 담보하고 가격, 보험료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싼 것만 동그라미 쳐가지고 저는 비싼 거는 X로 설계를 안 하고요. 싼 것만 동그라미로 설계를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이가 몇 살이다 보니까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보험사가 보험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그때 또 들게요. 지금은 내가 필요한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준을 설계사가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설명을 한다면 최대한 그래도 피해를 줄이는 거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설계사에게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설계사가 위험에 대해서는 고객의 어떤 가족력이라든가 납입여력이라든가 뭐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종합보험 안에다가 다 뽑아와요. 그러면 보통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작게는 20만 원, 많게는 3, 40만 원씩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부를 5천만 원짜리,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를 가입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천사처럼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 뭐 이렇게 보험료를 비싸게 내십니까?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가 안 넘으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보장을 아주 그지같이 넣어놔요. 보장이 아예 없어가지고 보장을 내가 만약에 위험이 생겨도 제대로 된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 단순히 보험료만 줄여가지고 보장을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위험 대비를 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품마다 보험사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최저보험료가 없는 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최저보험료를 상품마다 뭐 2만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이건 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해놓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은 보통 최저보험료가 만 원입니다. 물론 최저보험료가 5천 원짜리 상품도 있기는 해요. 물론 설계사가 엄청 양심적이고 고객을 위한다면은 5천 원짜리로도 설계를 해주겠지만요. 그 다음에 종합보험 같은 경우도 최저보험료가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들이 이거를 20만 원, 30만 원 특약은 죄다 넣어가지고 뽑아올 뿐이지 2만 원, 3만 원으로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내가 2만 원, 3만 원에 하면 그만큼의 내가 필요한 특약을 진단비냐, 휴유장애냐, 수술비냐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직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이 있지만 나이가 30살이야. 그럼 30살이면 피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뚱뚱해도 피가 깨끗해. 뭐 심근경색물 위험률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거의 없는 거예요. 나이가 한 50세 넘어가면은 물론 젊은 나이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위험을 예방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심근경색 와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운동 안 하고 이러진 않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방적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 한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을 미리 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특약에 대한 개념은 안다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암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혈관 질환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수술비가 도대체 얼마가 나와 있는지도 모르면서 보험료를 그냥 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은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뭘 한다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줘야만 합니다. 사실상 이것도 피보험자, 그러니까 나의 건강 상태나 직업을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생명보험의 상품은 직업 직무 변경에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없어요. 벌써부터 여러분들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우리 작가님도 이거 자막하다가 막 틀리고 막 이러실 텐데 이게 뭐냐면 가입하고 우리가 직업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직업이 바뀌게 되면 이륜차, 오토바이를 타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무직이 아닌 대리운전을 하게 된다거나 뭐 공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식당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위험이 좀 증가하는 위험이 될 때는 보험사에다가 알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하고 보험사에다가 뭘 알려야 되는지를 들어보질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생명보험은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되게 위험한 일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상품을 특히 상해 쪽, 재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해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이제 상품을 뭐 가입하신 거에 따라 수술비나 진단비가 약관이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이 약관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일반인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을 단순히 종신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유지해야 되거나 또 뭐 사망보험은 필요 없으니까 해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언제 몇 년도에 가입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암보험도 유지할 게 있고, 암보험도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원바람에 대한 문구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KCD라 그래가지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정의할 때 이 KCD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8차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7차, 6차, 5차, 4차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거를 질병 분류를 다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옛날에는 암이었는데 지금은 암이 아닌 게 있어요. 또는 옛날에는 암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또 암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험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지금은 암이 아닌데 옛날에는 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지금은 또 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분류 체계가 달라져 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많은 의사들이 모릅니다. 어떻게 의사들이 모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사들은 자기가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만 알 수 있지 10년 전 질병분류 체계라든가 15년 전 질병분류 체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병분류 코드를 제대로 써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채널에 와서 소개를 했지만 우리 작가님도 그랬지만 암은 누가 진단해요? 암은 누가 진단해요?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는 설계사를 주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도대체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뭐 기타 등등 수술비나 뭔지 몰라요. 질병분류 코드를 어떻게 작성되는 거고 이걸 도대체 보험사에다가 어떻게 무슨 서류를 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설계사들에게도 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사들도 보험을 팔게만 했지 이거를 보상받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 암은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그럼 암은 임상의사가 있고 병리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의사는 자신이 이제 수술을 잘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용종이나 또는 뭐 폴립이나 또는 뭐 갑상선의 결절이나 또는 뭐 유방의 섬유선종이나 뭐 자궁의 근종이나 난소의 낭종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 이상 없는 양성이라고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양성이라고 써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일상생활을 바로 하기 때문에 절대 암이 아니구나라고 해가지고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은 약관에서는요 병리의사의 병리소견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그 수술을 한 조직을 병리의사가 조직검사를 해요. 조직검사에서는 암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내가 일찍 발견해가지고 일찍 수술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안다면, 암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안다면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를 먼저 떼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임상의, 나를 수술해준 의사, 내가 얼굴 보고 면담하는 임상의에게 질병분류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입한 암보험의 시기는 2008년 이전 거, KCD가 4차인데 약관을 가져가셔가지고 이런 암 분류 코드로 써주세요 라고 의사를 면담을 하면 의사가 양성이나 경계성으로 써주는 게 아니라 일반암에 대한 코드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암에 대한 코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하게 돼요. 납입 면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단비를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도 보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보상 실무지, 질문 자체를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됩니까?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까는 굉장히 이거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암에 대해서 또는 수술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활용 잘하고 어떻게 보상받느냐에 대해서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절대 깨서는 안 되는 보험이 있고, 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좀 불필요한 특약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깨도 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얼마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이 증권을 잘 설명 듣고, 이건 내가 솔직히 이 보장 때문에 가입을 한 건데 납입하는 보험료가 너무 생각보다 많네요. 지금 다시 설계를 한다 그래도 이 보장보다 보장이 더 커졌는데 보험료가 만약에 더 저렴해졌다면 그런 것들은 옛날 보험이지만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증권을 봤더니 옛날에 가입한 시기에 굉장히 약관의 해석도 유리하고 이미 지금 보험료를 10년 넘게 납입했기 때문에 다시 설계하는 것보다 옛날 게 유리하다면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입할 때 분명히 나는 대학생이었는데 지금 내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무슨 건설 현장에 일을 한다거나 또 배달 일을 한다거나 또는 뭐 운전업을 한다면은 직업이 굉장히 바뀐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업 직무를 보지 않는 생명보험의 상품에 대해서 상해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은 안 깨는 게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하루 안에 안 끝납니다. 그 정도로 보험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예요.
보험사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실손이나 수술비, 진단비, 각종 교통사고 이런 거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구 내역을 다 전산상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험사를 여러분들이 보험을 알아볼 때 판매하는 부서가 있고 이거를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때 심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판매하는 부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말 안 하면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특약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이걸 잡아내. 그래가지고 자동 인수가 안 되고 무슨 사고력이 있으니까 고지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죠. 뭐 그런 것들을 설계사랑 상담을 해서 저는 몇 년도 몇 월에 무슨 일 때문에 뭐 수술을 했고 입원을 했고 뭐 검사를 했고 이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있어요. 사고력이 있는데 이거를 무한정으로 고지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는 상품에 따라 5년 안에 알릴 의무를 물어보기도 하고 3년 안에 알릴 의무를 물어보기도 하고 아예 투약이나 치료 사실을 알릴 의무를 안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보험을 또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알릴 의무라는 거를 너무 많이 모르세요. 이 알릴 의무라는 걸 알아야 좋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최대 3년 안에 상법상 해지권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제발 우리 고객님이 고지를 하지 않기를 비나이다. 그리고 나서 보험을 가입하고 3년 안에 청구를 해주시기 비나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 안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그냥 해지시킵니다. 그러니까 해지권 제척기간이라는 것도 보험 설계사가 우리 고객님들의 상황을 보고 아 이거는 고지 안 하고 하셔도 문제가 없다. 또는 이건 고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이거는 건강체로 하는 것보다는 부담보가 잡히기 때문에 경증 유병자로 해서 부담보 없이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어디까지 사고 이력을 아냐? 그거는 사고 이력이 알아도 자동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이렇게 떠요. 뜨면은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특약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설계했냐에 따라 상품에 따라 회사에 따라 내가 사고 이력이 뜨는 회사가 있고 안 뜨는 회사가 있다. 굉장히 보험은 복잡하고 종류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료비 또는 교통비 또는 내가 마음이 좀 상처가 났잖아. 그래서 위자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부상 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기본 염자부터 부상 등급 뇌진탕, 뭐 골절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교통사고 입원이 필요 없는 단순 염자다. 그러면은 보통적으로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한 100만 원 내외에서 보통 합의를 하죠.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진단수상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아프진 않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사고가 나기 이전보다 몸이 불편한 걸 내가 확실히 느껴서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사고가 나기 이전보다는 지금 분명히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한 의사의 소견에 따른 치료를 받고 그리고 보험사에다가 내고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람에 따라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3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지불보증이라는 용어를 쓰죠. 병원에 가서 지불보증을 쓰면은 앞으로 의료비가 100만 원 더 나오는 거예요. 또는 앞으로 의료비가 치료비가 한 200만 원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아프니까 치료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의료비가 더 나오는 거를 어차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의료비를 다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의료비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지불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비로 다 없애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치료비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지금 빨리 합의를 하면 현금으로 뭐 200만 원에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 또는 현금으로 한 300만 원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어차피 그거를 현금으로 주나 아니면 그 치료비를 더 1, 2주 더 치료해서 나오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내고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크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합의를 할 때 약관에서 정한 그냥 치료비라든가 위자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내가 간접적 손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더 치료를 하면 시간적 피해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부담한 의료비를 지불보증을 해가지고 어차피 나에게 치료비를 줄 텐데 이거를 현금으로 좀 이야기를 해서 미리 보상받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골절사고가 난다거나 또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부상이 있는
없는 경우에는 절대 쉽게 합의를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서는 장애 평가를 할 때 맥브라이드 방식이라고 하는 노동소득의 감소에 대한 그런 상실 수익, 일실 수익을 평가를 해요. 이거를 약관에서는 항목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장애가 남았다. 그래서 노동소득의 감소가 뭐 15%가 남든 30%가 남든 남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상받는 그런 치료비나 위자료 수준이 아니라 몇십 배 또는 몇백 배의 손해배상을 상실수익액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치료를 했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시력이 감퇴해가지고 만약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을 정도로 시력 감퇴가 나타난다거나 또는 뇌신경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신경 기능에 장애가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는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실수익, 상실수익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고 절대 합의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천재지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험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국가가 시민 안전보험이라 그래서 만약에 그 자치구에서 사망하시거나 장애가 남게 되거나 큰 뭐 수술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공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보상을 받는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개인보험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실종으로 인한 만약에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실종되신 분을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 사망 연월일을 인정해주는 그런 기간이 1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실종되신 분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있나요? 실종된 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종된 분이 사망하면 그거는 상해 사망이거나 재해 사망이에요. 그러면 보상이 보통 몇 억씩 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그렇게 기본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 억씩 되는 보험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종된 분이 사망하신 게 맞는데 이걸 보험료를 미납을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못 받게 된다면 굉장히 남은 유족들에게는 충격이면서 황당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납입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약관의 가입 시기예요. 만약에 내가 보험을 가입한 시기가 2011년 4월 이전에는 실종된 때를 그냥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줍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종돼서 생사가 불분명하고 분명히 사망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는 1년 동안 법원에서 인정할 때까지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 연월일이 기재될 때까지 누군가는 보험료를 1년치를 납입해줘야 돼요. 그래야 몇억 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보상 실무예요. 보상 실무를 알아야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났을 때 가족들에게 위로도 전하면서 증권도 봐주면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비 피해 나신 분들 만약에 다치셨거나 또는 뭐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셨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좀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 가입 연도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보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요즘 판매되는 4세대 실비로 나뉘는데요. 보통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100% 내가 부담 없이 실비에서 나오는 1세대가 있고 또 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10%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꼭 내가 아파야 그래야 내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실손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청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비를 가지고 계시면 통원 한도가 있고 입원 한도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 게 좋겠고 치료 목적이 없고 실비에서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면책사항의 규정이 아니라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입원 의료비는 5천에서 1억 원, 또 통원 의료비는 보통 25만 원 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자기 부담금이 적어서 병원에 가셨을 때 병원비를 걱정하실 필요는 크게 없겠다. 그리고 이제 약관에서 면책사항이라고 했는데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거를 치료 목적일 때는 상당 부분 보상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한테 병원에 처음에 가서 저 실비로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한다거나 또는 실비로 여러 번 통원을 한다거나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병원에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실비로는 일단 활용을 해보면서 약관의 면책 조건들을 한 두세 페이지 되거든요. 그거에 제외된 것들을 보상받으면 된다. 다만 통원 한도와 입원 한도가 다르고
만약에 이거를 이용했을 때 연간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책기간 같은 게 과거 실비는 있기 때문에 입원을 만약에 120일을 했다. 그러면 또 180일을 쉬었다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통원 한도도 연간 뭐 30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관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통 이제 소액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빼고 나면 뭐 2, 3천 원, 3, 4천 원 이렇게 청구할 건 귀찮아서, 왜냐면 서류 발급 비용이 또 드니까 그래서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실비를 가입하는 이유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도 있고 또 내가 실비를 활용해서 더 큰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서 병원에 자주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병원에 가서 내가 이거를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면 활용도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비를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병원비를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병원비를 싼 곳을 가기 위해서 병원을 싼 곳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처럼 내가 가입한 실손에 입원의료비는 얼마짜리고 통원의료비는 얼마짜리고 약제비는 얼마짜린지부터도 일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알고 나서 병원의 서류 발급 비용을 줄이는 팁이 있습니다. 줄이는 팁을 굳이 내가 진단서를 발급받고 2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내면서 할 필요 없이 진료비 세부내역서라든가 진료비 영수증에 이게 치료 목적이었다라는 말을 의사에게 자필로 좀 한 줄만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 굳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관의 어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지급 규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청구를 하게 되면은 보험금 지급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서면으로 인한 답변을 요구를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관에 의거해가지고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약관에 있지도 않은 보험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내용들을 면책을 한다면 그거는 항의를 해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고요. 또 보험사가 주장하는 면책의 내용과 계약자가 주장하는 돈을 달라고 하는 좀 상충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다양한 판례라든가 실무적인 내용들을 누가 입증 증거를 잘 확보하느냐 이거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계약자가 그런 구조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보험사가 당연히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한다거나 또는 면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약관에 의거해서 면책하는 사유를 좀 알려달라. 이거를 말로 들으면 이걸 잘 기억 못하고 확인 못하니까 서면으로 달라 해가지고 그 서면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 확인해 줄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우리가 국가에서 보통 직장인들이나 또 국민연금 다 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국민연금이 있고 또 회사 다니시게 되면 퇴직연금도 있고 이제 복충으로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이 있는데 개인연금은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특성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제 연금을 준비하는 목적 자체가 절세를 하면서 연금을 준비하는 상품이 따로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따져야 된다. 금융종합소득 과세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줄여가면서 연금을 복층으로 준비해서 연금의 수령 시기를 좀 나눠서 하거든요. 이것도 한 번에 내가 60세 이후에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연금을 좀 미리 땡겨 받는 게 있고 또 나중에 천천히 받는 게 있고 그래서 월 연금이 얼마다 이런 거를 좀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성 보험도 계획을 하는 것처럼 연금도 나의 어떤 종합적인 자산이나 또 퇴직연금 규모나 또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느냐 자녀들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연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연금도 그렇게 단순하게 상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크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손해보험에서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는 연금도 있고 아니면 이게 투자상품으로 가져가는 변액연금도 있고 아니면 최저보증을 해주는 요즘에 이게 인기가 많아요. 최저연금 기준금액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씩 연금을 받을지를 알고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단리 5% 또는 쭉 단리 7% 그러면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과거 뭐 어느 연금보다 연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자꾸 개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연금보험을 언제 가입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다 비슷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보험사는 계속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계속 내야 되는데 요즘에는 최저연금 기준금액,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총 납입보험료를 1억을 냈다면 3억 원을 보증해 드릴게요. 3억 원은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게끔 보증을 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연금 개시를 해서 1억 원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2억 원은 가족들이 받아갈 수 있게끔 해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3억 원을 다 받더라도 오래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원래 받기로 한 3억보다 다 받고도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신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도 사실은 지금 내년에 개정돼요. 경험생명표가 개정되면은 연금은 더 비싸집니다. 평균수명이 그만큼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납입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연금은 제일 좋은 게 어릴 때 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거치 기간이 길고 똑같은 돈을 납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변액이나 공시율이나 머리 아프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지만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좀 알아듣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연금은 순수 목적이 연금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연금 개시를 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건 뭐냐면 최저 기준연금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를 보증해요. 아예 처음부터 연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미리 만들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금액은 미리 알게 돼요. 내가 월 얼마씩 납입해가지고 총 5천만 원 납입했을 때 내가 연금을 뭐 1억 5천을 받을 수 있겠다. 2억 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거는 종신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설마 내가 이 받기로 한 금액보다 다 받고 나서 더 오래 살더라도 종신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대비를 해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모님이 납입을 해주실 수는 있죠. 그리고 나서 피보험자를 자녀로 할 수는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세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녀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어떻게 보면 고액의 부분을 증여받게 되는 거잖아요. 매우 좋죠.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부동산을 사전 증여한다거나 뭐 금융상품 많이 증여해요. 종신보험 증여한다거나 연금보험 증여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절세를 하는 목적도 있고 상속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재테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일반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자녀로 해주는 건 또 이런 목적도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도 나이가 들고 자녀도 나이가 들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오래 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60세가 됐는데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부모님도 한 일찍 결혼하시면 뭐 85세, 90세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예를 들어 연금은 우리가 좀 일찍 수령을 하면 45세부터 수령할 수도 있거든요. 연금을 일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직 어리지만은 자녀가 만약에 15세인데 자녀 15세 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45세가 되면은 연금을 수령을 합니다. 근데 실제 부모님이 몇 살이에요? 65세, 70세예요. 그러면 실제 부모님이 받는 거죠. 피보험자는 자녀로 했지만 부모님이 받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받다가 사망하시면 보험이 끝나나요? 안 끝나나요? 안 끝나요. 자녀가 피보험자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연금 따로 가입하고 자녀를 위한 연금을 따로 가입하고 이렇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부모님을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를 넣어서 연금을 일찍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나이로 45세가 됐을 때 연금을 수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말씀드린 대로 65세, 70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즘에 65세, 70세는 거의 장년이에요. 노인이라고 안 불러요. 그리고 다 100세 이상 사실 거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자, 연금을 부부가 따로따로 가입한다거나 자녀를 따로 가입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하나로 몰아서 피보험자를 아예 자녀로 넣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만 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굉장한 꿀팁이다. 피보험자가 먼저 사망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급하기로 한 연금을 보증한다고요. 그러니까 자녀 나이에서 내가 연금을 받기로 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1억 원을 다 못 받고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은 못 받은 금액은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내가 연금을 받다가 내가 죽고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죽고 자녀가 안 죽을 확률이 일반적으로는 보험은 확률인데 일반적으로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에 일찍 죽을 거를 생각했다면은 기간을 좀 줄여서 종신보험으로 또 대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이 있으면 나는 아파트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러잖아요. 보험도 그냥 딱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연금보험도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종신보험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부자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금융상품인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 나는 상속세도 낼 일이 없고 나는 나중에 연금 뭐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보장성 보험만 몇만 원 내에서 가입을 하시는 거겠지만 진짜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서는 증여와 상속에서는 연금과 종신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우리가 이걸 가입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의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저희 자녀에게 50억을 물려줄 자산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아무 준비도 안 해놨다가 저도 아직 나이가 젊지만 저희 자녀에게 한 30년, 40년, 50년 후에 50억을 제가 그냥 물려줍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는 줄 아세요? 몇십억을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그 정도의 부유한 직업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가 물려주는 자산을 다 처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상속세를 왜 미리 물려줄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주냐면 저희 자녀가 이제 20살이 되면 몇 년 후면 20살이 돼요. 저희 자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20살이 되면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줍니다.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면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해요. 그리고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만약에 10억 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고 치면 제가 언제 죽어도 10억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총 얼마를 내냐면 많이 내도 3, 4억이에요.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3, 4억이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어도 사망보험금이 10억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종신플랜을 제가 젊을 때 미리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나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3, 4억을 납입해서 10억 원을 받게 되면 차익이 얼마입니까? 6, 7억에 대해서 차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10억 원을 받았잖아요. 세금 0원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신보험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놓고 그건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장성 보험은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이 있냐면 만기 시 소멸되는 겁니다. 납입한 보험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위험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암이 걸리고 뇌졸중이 걸리고 수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을 하고 이거를 내가 납입한 돈보다 다 타먹느냐? 다 타먹으면 보험사는 파산해요.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은 원리가 10명이 가입해서 3명, 4명에게 위험에 대한 보험금을 주고 5명, 6명은 꽝이 되는 원리를 가지고 보험 상품을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은 당연히 설계를 필요하겠지만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만 보험이고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보험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절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오래 사는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플랜을 중장기적으로 짜야지 갑자기 생각을 안 하다가 연금보험 좀 알아보려고요.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 안 하다가 종신보험 좀 알아보려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금보험도 납입을 하는 기간이랑 연금 개시 전에 거치하는 기간이 30년, 40년입니다. 뭐 짧게는 20년, 30년이에요. 그러면 20년, 30년 전에 미리 연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가가지고는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금융종합과세가 얼마가 되고 뭐 은행에 돈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퇴직연금 얼마나 하고 국민연금 얼마나 하고 그러면 내가 개인연금에서는 얼마가 나와야 생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플랜을 미리 준비하셔야지 갑자기 무슨 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하나만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연금보험 가입할 건데 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좋은 플랜이 안 나옵니다. 상품도 계속 달라지거든요. 상품도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다 목적이 있다. 그리고 때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고객들이 뭐 영어학원 다니고 뭐 아니면은 뭐 헬스클럽 다니고 요가학원 다니고 미술학원 다니고 무슨 학원을 막 다녀 뭐 성인 돼서도 그거 다 자기가 어떤 배움을 위해서 또 취미를 위해서 하는 건데 보험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큰 지출을 하는 게 보험이에요. 은행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고 주식거래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돼요. 왜냐하면 4인 가족 보험료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인데 이걸 또 깨고 가입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20년을 납입하게 되면 2억 4천이고 30년을 납입하게 되면 3억 6천이고 그러면 내가 보험을 잘 받느냐?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입자들도 보험을 학습해야 되고 학습하려면 보험 명의 정답토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 놓으신 다음에 제가 매일 라이브를 할 때 라이브를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학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암의 사용 설명서를 내가 왜 만들었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검사를 만약에 병원에 가서 하죠. 근데 검사 결과상 이게 암이 의심된단 말이에요.
그럼 암은 아니지만 암이 의심되니까 큰 병원에 가서 따로 검사를 해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암인지 암이 아닌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의사가 얘기하는 진단서나 또는 뭐 수술 확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100% 사실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암의 종류가 100가지도 넘어요. 약관에서 이제 암을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C코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암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암이 모르는 암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첫 장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다 말씀을 드리려면은 얘가 2시간 강의입니다. 이 2시간 강의를 대한민국 전국의 설계사들이 저를 찾아와서 한 번 강의에 20만 원씩 유료 상담비를 내고 이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들어보신 분은 계속 와서 들어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KCD에 대해서, ICD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질병에 대한 분류 체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 왔어요. 10년 전에는 어떤 종양에 대한 성격을 암이라고 했는데 또 지금은 암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달라졌는데 의사들이 진단서상의 질병분류 코드를 써주는 거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나와 있는 KCD를 기준으로 질병분류를 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선행해가지고 우리가 그 종양의 형태를 보는 게 세계 국제질병분류 체계예요. 세계보건기구 WHO나 ICD에서 정한 종양의 형태를 먼저 준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난소에 경계성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거를 경계성 종양 코드로 써줍니다. 근데 이거는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질병분류 체계에서는 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임상의사들이 이걸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질병분류 체계의 기준을 모르면 이걸 경계성 종양으로 써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 진단비를 못 받는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뒤늦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KCD가 지금은 8차라 그랬어요. 원래 예전에 4차, 3차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고 내가 난소의 경계성 종양을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코드를 뭐로 받아야 돼요? 일반암 코드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납입 면제가 되고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건 이건 난소에 국한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대장 전막내암이라든가 또는 갑상선 결절로 인한 갑상선 암 그리고 림프 전이된 암 이런 것들 갑상선 여포 종양 뭐 자궁경부 이형성증 또는 난소의 기형종 또는 자궁내막 증식증 또는 기타 비칩스 방광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보상실무 뭐 신경 내분비 종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2시간의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아야 될 건데 내가 하루 차이로 질병분류 체계가 바뀝니다. KCD가 바뀐 연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 코드로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이 암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조직검사에 나와 있는 병리소견을 가지고 질병분류 코드를 제대로 쓰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질병분류 코드를 제대로 못 쓰고 나중에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이나 이런 임상의사들은 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보상 실무를 저희는 연구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보상 실무를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건강검진하다가 위에 용종이나 또는 뭐 대장의 용종이나 이런 거 나오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수술비 정도만 받고 끝냈을 테지만 그 용종에 대한 또는 폴립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아마 저희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알게 되셨을 텐데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했더니 암이 될 수도 있는 성격의 나쁜 종양이었던 거예요. 그 종양을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질병분류 체계에서는 암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이거를 양성으로 써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 설명서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 이게 워낙 전문적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주 유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우리 채널에다가 댓글로 저 용종 뗀 적 있거든요. 조직검사 결과지 봐주실 수 있나요? 저 갑상선에 결절 뗀 적 있거든요. 이거 여포성 종양인지 경계성 종양인지 봐줄 수 있나요? 저 갑상선 결절에 암이 림프전이 돼가지고 이거 근데 일반암으로 못 받았거든요.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뭐 자궁의 경부 이형성증으로 원추 절제술을 했는데 N코드로 해가지고 암은 아니라고 하던데 이거 혹시 암으로 검토해 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이 질문을 댓글이 한 뭐 수백 개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 채널 하시는 분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보험을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거래한 설계사는 상품만 팔아먹었구나.
나에게 중요한 보상에 대해서는 알려준 적이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의 뭐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모님들이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은 지금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얘기하는 유암종은 2021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계성으로 봤지만 2021년 이후에 8차로 변경이 되면서 이거는 암으로 봅니다. 그럼 처음부터 암 코드를 받아 오셨어야 되는데 암 코드를 받지 않고 그냥 일반암을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은 보상 실무를 반드시 오늘 시간 이후로 해야만 합니다. 제가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의 증권을 보고 왜 보험을 잘못 가입했고 왜 보험을 잘 가입했고 이거는 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기회가 된다면 안내를 해드리고 싶지만, 보험은 그냥 이분법처럼 나쁜 보험, 좋은 보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나의 납입 여력과 뭐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한 위험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보장을 크게 가져갈지 작게 가져갈지, 만기를 길게 가져갈지 만기를 적게 가져갈지 설계 방법에 따라 이게 리모델링이 충분한 부분이라서, 지난 시간에 제가 왔을 때는 휴유장애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휴유장애를 30억을 만들 수 있다. 근데 휴유장애는 신체 부위마다 따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영구장애가 무엇인지, 한시장애가 무엇인지, 가중된 장애가 무엇인지, 또는 기왕장애가 무엇인지, 파생된 장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신체 부위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신체 부위에 따라 장애라는 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휴유장애를 가입을 안 하고 있거나, 또 휴유장애를 가입을 했는데 휴유장애인지 몰라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안 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휴유장애가 예상이 됐는데 휴유장애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이거를 뭔지 모르니까 굉장히 보험에 대해서 답답하고 무관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오늘 이 영상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또 와서 좋은 보상 실무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